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난민 캠프에서 취재를 하던 중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특파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파괴된 마리우폴에서 탈출한 한 여성이 방탄복을 꼭 쥐고 있었죠. 그녀는 그 방탄복 덕분에 남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방탄복의 원산지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슈피겔지의 국제분쟁 전문 특파원으로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전쟁터를 누비며 취재해온 한나 바이스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저는 나토 회원국들과 동맹국들의 지원 현황을 추적하는 특별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수첩을 펼쳐 그간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였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차례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했죠. 반면 같은 아시아의 일본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나, 이것 좀 봐요. 옆자리에 있던 동료 기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다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을 거부하면서 폴란드엔 최신형 무기를 판매한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품고 있던 의문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에 분노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한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탄복을 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한나, 내일 키이우 취재 다녀오실 거죠? 편집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 현황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파헤쳐보면 좋겠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방탄복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취재 기자로서 저의 임무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키이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우크라이나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기로 말이죠.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실들을, 전쟁의 피해 현장을 수없이 취재해온 베테랑 특파원으로서 저는 늘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는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죠. 열차가 키이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왜 침묵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던진 이 질문이 얼마나 깊은 토끼굴과 같은지를, 그리고 그 굴을 파고들수록 드러나게 될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키이우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같은 기간 일본은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죠. 숫자로만 보면 한국의 지원은 분명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기 잠시 멈춰주세요. 차창 밖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구호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죠. 의료품, 담요, 방한용품, 그리고 또다시 방탄복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물품들은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방탄복은 우리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무기 지원은 거절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엔 많이 실망했죠. 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폴란드군 장교가 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습 경보를 피해 대피한 지하 벙커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폴란드 육군 소속의 코발스키 대령이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취재 중이라는 걸 알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말을 걸어왔죠. 우리 폴란드는 얼마 전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을 도입하기로 했죠.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 아닌가요? 코발스키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산 무기를 대거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메워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대거 지원했고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채우기로 했다는 거죠. 더구나 한국산 무기들은
기존 나토 표준 무기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 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대피소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의 말을 빠르게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더구나 이건 단순한 우회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나토의 방위력도 강화하고 있죠. 일석이조랄까요? 공습 경보가 해제되고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무기 수출을 넘어서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폴란드에 현대식 무기 공장을 세우고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왜 굳이 한국인가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먼저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견 국가라는 점에서요. 그들은 우리의 안보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K2 전차의 실물을 처음 보게 되었죠. 이 전차의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드이나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죠. 브리핑을 맡은 장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의 급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어쩌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편집장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의 지원 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장의 선전 효과보다 장기적인 영향력을 선택한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제가 몰랐던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을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장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나, 폴란드에서의 발견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현황을 조사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이 러시아 군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뤼셀 주재 EU 경제제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무기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미사일 생산이 작년 대비 60% 이상 줄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부족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러시아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러시아의 하이테크 산업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 언론에서는 정치적인 선택, 안보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납품 기한을 맞추기에도 빠듯한 상황임을 강조했었죠. 정치적 보복도는 국가 간 갈등의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일축하며 반도체 산업의 어쩔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일단락시킨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EU 경제제재위원회의 마르틴 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중요한 파트너였죠. 그럼에도 한국은 망설임 없이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제품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핵심이었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독일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전차,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첨단 무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독일도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BMW의 한 임원이 털어놓은 말입니다. 현대의 자동차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 중 상당수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죠. 러시아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의 배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EU경제제재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선택한 거죠.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닌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나토 본부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이제 동맹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토의 군사기술자문관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지정학적 위치가 동맹의 가치를 결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서방 동맹의 핵심 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발견한 것이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이었다면 브뤼셀에서 본 것은 그들의 기술적 영향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명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국력이 된 시대. 저는 이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면 알수록 더 흥미진진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이스만 기자님,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헬싱키에 있는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북유럽 안보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에릭 안데르손 박사였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의 전문가로 특히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핀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토록 강력한 기술력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잡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는 연구소의 상황실에서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십자로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이, 서쪽으로는 중국이, 동쪽으로는 일본이, 그리고 러시아까지 모든 강대국이 이 작은 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각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병력과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만 바라보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에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겁니다. 이는 곧바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죠. 한국은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궤적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이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안데르손 박사는 이어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서방 동맹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폴란드를 통한 간접 지원, 반도체 수출 중단을 통한 경제 제재 참여, 이 모든 것이 철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헬싱키에서의 취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자료실에서 저는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냉전 시대부터 이런 균형 잡기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구공산권 국가들과도 경제 협력을 이어왔어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유연성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죠.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중한 태도는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현재 한국은 놀라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안데르손 박사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지정학적 위치의 취약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중견국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죠. 헬싱키를 떠나기 전 저는 연구소 창가에 서서 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오로라가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죠. 그 신비로운 빛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의 신중함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고 있는 자의 지혜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위험은 최소화하는 예술적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다음 행선지를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를 찾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헬싱키에서의 깨달음을 안고 저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비우에 있는 나토 군수지원본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방의 지원 물자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죠. 이게 전부 한국산입니다. 나토 군수 담당관이 거대한 물류창고의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방탄복,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의료용 키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수량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한국산 방탄복은 러시아제 저격총의 7.62탄도 막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탄복 덕분에 목숨을 건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저는 방탄복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군수물자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죠.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인명 구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장비들은 최고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키이우 근교의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은 한국산 의료 장비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들려주었어요. 이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보세요. 한국산인데 전장에서 부상자의 내부 출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고 조작도 간단해서 우리 의료진이 가장 선호하는 장비죠. 군의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단순히 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장비 사용법 교육도 함께 제공해요. 심지어 원격으로 실시간 기술 지원도 해주죠. 잠시 후 한 부상병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한국산 장비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놀랍도록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켰죠. 이런 장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는 절반도 안 되었을 겁니다. 키이우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재건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또 다른 지원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제안했어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도시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도면을 살펴보니 놀라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IoT 기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건 계획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한국은 이미 전쟁 이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서 한 젊은 우크라이나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산 야간 투시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이 장비 덕분에 우리 부대원 전원이 러시아군의 야간 기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인 무기는 지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보내준 장비들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다. 화려하지 않지만 필수적이고 조용하지만 효과적이다. 그들은 살상이 아닌 생존에, 파괴가 아닌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이 아닐까?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무리하고 귀국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토 해군사령부에서 취재 요청을 하였던 연락이 이제 온 것이죠. 현재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해군기지에서 만난 나토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이 정박해 있는 군함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건조되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점점 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조선소의 군함을 발주하고 있죠. 부둣가를 걸으며 그는 놀라운 통계를 들려주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의 신규 군함 발주 중 40% 이상이 한국 조선소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는 해군력 증강이 시급했습니다. 문제는 서방의 조선소들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군함을 건조합니다. 둘째는 기술력이죠. 그들의 군함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 사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전략적 자산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였죠. 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심장부입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죠.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기지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군사기지를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없었다면 우리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5G 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 덕분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미군 장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미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녁 기지 인근 식당에서 만난 한미군 장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조용한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떠받치고 있거든요. 다음 날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나토 해군 함정이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한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함 정비부터 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까지 한국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세계 안보 질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중력과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힘.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강대국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굳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취재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순간에 왜 이토록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지, 도대체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의문투성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취재 노트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이야기, 브뤼셀에서 확인한 반도체 제재의 위력, 헬싱키에서 발견한 전략적 균형의 지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격한 생명을 구하는 기술력, 포츠머스에서 마주한 조용한 해군력, 그리고 한국의 평택이라는 지역에 보이지 않는 거인의 존재감. 편집장님, 제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발견한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형 강대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대신 기술력,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 지혜를 통해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실에서 최종 원고를 정리하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동맹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이나 정치적 지지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기술 협력, 산업 협력, 그리고 미래 가치의 공유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연성 권력이었죠.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최첨단 군함, 신뢰할 수 있는 방산 기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최종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명한 국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힘의 과시가 아닌 지혜의 실천, 패권의 추구가 아닌 가치의 창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편집장은 제 원고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당신이 발견한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군요. 이건 단순한 취재 기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 같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시대의 황혼과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교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열어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독일 특파원 한나 바이스만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